아는 척하기 딱 좋은 영단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소재로 고를까 하다가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커피숍 이름을 하나 골라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스타벅스가 남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첫 번째 시간 스타벅스가 남자라고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세계적인 커피 매장이죠, 그죠? 학생들이 다니기에 조금 비싸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커피숍인데요. 자, 이 스타벅스라는 이 회사의 이름은 실은 이렇게 모비딕이라는 소설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저건 180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발행된 소설인데,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이렇게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세계적인 문학이다라고 얘기하는 소위 이렇게 10대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하는 소설 이런 데 이제 들어가는 그런 소설인데요. 저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백경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흰 고래한테 다리를 잃은 선장이 그 보복을 위해서 그 고래를 잡으러 다니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 모비딕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1등 항해사가 이름이 스타벅이에요. 그래서 이 스타벅이라는 사람이 그 소설에서 대단한 커피 광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커피숍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얼마 전에 In the Heart of the Sea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었는데요. 이게 이제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영화화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게 1971년도에,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이렇게 역사가 유래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1971년도에 시애틀에서 아주 친한 친구 3명이 이 스타벅스라는 커피 회사를 차리게 되는데, 그 시절에 보통 미국 사람들은 커피를 주로 로부스타라는 종의 커피를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소위 커피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라비카 들어보셨죠? 아라비카라는 커피 원두가 굉장히 좀 좋은 커피 원두인데, 보통 이제 로부스타 커피는 냉동 건조 커피 이런 거 만들 때 많이 쓰고요. 보통 우리가 요즘 많이 마시는 커피들은 다 아라비카 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아라비카 종의 커피를 파는 그 커피숍을 셋이서 만들기로 했던 거죠. 이 커피 광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71년도에 그 친구 3명이서 이 가운데 계신 분은 영어 선생님이었대요. 근데 3명이서 커피숍을 차렸는데, 처음에는 위에 보시면 이름이 나오겠지만, 여기 보이시겠지만 스타벅스, 그 다음에 커피, 티, 스파이시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커피와 차 그리고 향신료를 파는 가게를 만들었던 건데요. 자,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커피와 관련된 음료수 이런 걸 파는 건 아니었고, 커피 원두를 파는 가게였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도에 하워드 슐츠라는 아주 뛰어난 이렇게 마케팅과 관련된 능력을 갖춘 분이 이 회사에 결합을 했고, 그 사람이 이탈리아에 가서 커피숍을 보고 번뜩 하고 이렇게 떠오르는 영감이 있어서 이 회사에 이제 뭘 제안을 했냐면 커피 음료를 팔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근데 나중에는 어쨌든 이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이 스타벅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그 사람이 스타벅스라는 회사를 아주 세계적인 이 커피숍으로 이렇게 키우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벅스의 상표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처음 그 스타벅스의 상표는 사실은 이렇게 생겼더랬어요. 그래서 커피, 티, 스파이시스라는 이름을 갖고 시작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모비딕의 1등 항해사, 모비딕에 나오는 1등 항해사 스타벅 3명이 붙여서 스타벅스라는 이런 복수용어로 이름을 지어서 이 회사를 차리게 됐던 건데요. 너무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봐도 좀 야하죠, 그죠? 이렇게 물론 인어이긴 하지만 상반신을 다 드러내고 막 꼬리를 들고 있고 이런 게 너무 이렇게 성적으로 도발적이라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고, 지금은 이런 상표를 가지게 되었던 거죠. 싹 지워지고 여기만 남았던 거네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이 사람이 수능 지문에도 한번 등장을 하셨던 분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이렌입니다. 사이렌, 그렇죠? 삐뽀삐뽀 다니는 그 사이렌인데, 이 사이렌이 어디에 나오는 사람인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호머가 쓴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이야기 속의 인물인 거죠. 아시죠, 그죠?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이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이 이름이 뭐였었죠? 예, 오디세우스죠. 오디세우스는 이게 실제 이제 조각상입니다. 이 오디세우스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트로이의 전쟁을 치르러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다 아시죠? 트로이의 목마는 거죠. 그래서 트로이의 목마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무너무 긴 시간이 걸려서야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가는 길에 와, 이게 멋집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역시 이야기 속의 인물입니다. 키르케라는 사람인데요. 그 오디세우스가 쭉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아이아 섬이라는 곳에 도달을 해요. 근데 거기에 바로 태양신의 딸이었던 키르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다 불러 들여다가 전부 마법을 부려서 돼지로 만들어 버리죠. 처음에는 맛있는 먹을 것과 술로 유혹한 뒤에 그 먹은 이들을 다 이렇게 돼지로 만들어 버려서,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이 키르케가 살고 있는 궁 안에 그 자기 부하들을 구하러 가요. 근데 그 자기가 자칫 잘못하면 돼지가 될 텐데, 그래서 가는 길에 그 유명한 그 아주 비싼 상표로 유명한 헤르메스를 만나게 되죠. 그때 헤르메스가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 오디세우스가 그래도 자기 부하들을 구하러 용감하게 갑니다. 그래서 헤르메스가 돼지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약초를 주죠. 그래서 약초를 먹고 갔더니 이 키르케가 마법을 부려보려 했지만 그게 이제 통하지 않았어요. 잘 보시면 이 그림 뒤에 이 키르케 뒤에 거울 속에 비친 오디세우스가 보이죠, 그죠? 참고로 이 그림은 존 호트하우스라는 사람이 19세기 중반의 화가인데, 이 오디세이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많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예요. 그래서 그 그림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1년 정도를 이 궁에서 지내게 돼요. 너무 편하고 좋았으니까. 근데 빨리 고향으로 가야 될 텐데, 이 불효자 오디세우스가 여기서 놀고 있는 동안 이 오디세우스의 노모는 고향집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또 일어나죠. 그리고 가는데 이 키르케가 뭘 얘기를 하냐면, 가다가 그 세이렌이라는 애가 나타날 텐데, 그 세이렌에게 유혹의 노랫소리에 당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이 세이렌이, 자, 이 사람이 이제 세이렌인데 역시 그 존 호트하우스의 그림입니다. 근데 원래는 세이렌이 이렇게 인어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소위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다를 지나가면 아름다운 목소리로 막 유혹을 해서 하면 닭 빠뜨려 죽여버리는, 그게 이 사이렌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사이렌이 경보의 소리의 의미를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게 이제 이 그림인데, 어떻게 키르케가 방법을 가르쳐 줬냐면 이렇게 묶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하들의 귀는 다 밀랍으로 막아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하들의 귀를 다 밀랍으로 막아서, 이 그림에 자세히 보시면 밀랍으로 막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이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다음에 이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소리가 들리지만, 그래서 막 풀어달라고 하는데 부하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이제 그 풀어서 무사히 이렇게 나중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원래 오디세이에 나오는 얘기는 이렇게 얼굴은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몸은 이렇게 물새의 모습을 하고 있던 거였는데, 저게 나중에 18세기 후로 그림이 그려질 때 세이렌의 모습이 저렇게 그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인어인 멀메이드라고 하죠, 영어로. 저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커피라는 게 그런데요, 어떻게 그러면 서양 세계에 전해졌냐면, 여러분 오스만 투르크 제국 아시죠? 저 사람들이 빈을 이렇게 쳐들어갔을 때 그 커피를 놓고 나오게 된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빈을 쳐들어갔다가 마음대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커피 문화만 이 오스트리아에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터키 사람들은 원래 맛있던 커피를 막 마셨지만, 그 비엔나의 사람들은 이게 너무 써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먹기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커피에 크림을 얹어서 커피를 먹게 됐고, 지금도 그래서 저 커피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엔나 커피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 비엔나 커피를 또 다르게 오스트리아의 커피 말고요, 영어식으로 부르는 거 말고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카푸치노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카푸치노는 이탈리아 말인데, 이게 왜 카푸치노라고 부르게 됐냐면,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영어 단어 공부를 하나 하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게 움베르토 에코라는 소설가 아시죠?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그 소설을 영화시켰던 건데, 여기에 이게 처음에 그 007 영화의 주인공을 냈던 그 초대 주인공을 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수도승으로 나오는 건데, 옛날 중세 유럽의 수도승들이 이런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옷에는 뭐가 달려 있냐면,
이렇게 모자가 달려 있죠. 그죠? 이 모자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 옷을 그래서 카푸친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이 카푸친 같다. 이 마치 위에 커피 위에 얘가 얹어져 있는 모양이 이게 좀 더 가깝나요? 이게 꼭 카푸친 같다라고 해서 이 커피의 이름을 카푸치노라고 붙였던 건데요. 이 모자가 뭐예요? 영어로 캡이죠. 그래서 이 카푸친이라는 말이 요것하고 관련이 있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제일 위에 있는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지는데 예를 들어 모자라는 뜻도 있지만 capital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돈의 종잣돈은 뭐라고 그래요? 원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금을 capital이라고 불렀던 데서 capital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되는 자본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어떤 뜻으로도 쓰이게 됐냐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글자가 되는 거니까 대문자라는 뜻으로도 쓰이게 됐죠. 실은 이것도 원래는요, 영어에는 대문자가 없었는데 나중에 저기 북방민족이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라틴어를 가르치려고 그때 들어왔던 수도사가 이 사람들이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대문자나 그 다음에 문장부호나 띄어쓰기 이런 걸 만들어 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apital이라는 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 수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기도 한 건 이 캡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렇게 가장 우두머리라는 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저거 말고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마시는 커피는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가장 많이 마시죠. 그죠? 근데 에스프레소도 우리가 공부해 볼 영어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커피 이러면 이렇게 에스프레소가 이렇게 언뜻 떠오르기도 하지만 이 에스프레소는 커피는 꼭 이런 식으로만 마시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흔한 커피는 우리가 이제 핸드립이라고 부르는 드립이라고 쓰면 얘는 방울방울 떨어뜨리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데 저런 커피를 많이 보지만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것만 눈에 들어오지만 각 나라마다 커피를 마시는 방법들은 다들 달라요. 이게 이제 전통 터키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 방식인데 얘는 그 커피를 바탕에 깔아두고요. 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마시는 이런 커피고요. 그 다음에 요즘 박항서 감독 등의 굉장히 이렇게 많이 뉴스를 타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은 또 이렇게 커피를 마십니다. 아까 초반에 나왔던 원두종 중에 베트남 사람들은 쓴맛이 좀 강한 로부스터 종의 커피를 더 많이 마시는데요. 이 안이 구멍이 촘촘 이렇게 뚫어져 있는 쇠로 되어 있는 필터가 있어요. 이처럼 종이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래서 커피를 넣고 이렇게 물을 따르면 이쪽으로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면 이 유리잔을 갖고 마시는 커피, 이게 이제 베트남 사람들의 커피인데 우리가 흔히 저렇게 먹게 되는 에스프레소라는 커피는 그럼 어떻게 등장을 한 거였냐면, 자, 여러분 에스프레소 영어로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이거 영어로 생각해 보시면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EX가 있고 press라는 단어가 붙어 있군요. EX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는 어떤 뜻을 가지게 되냐면 밖으로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EX에다가 가다라는 말 붙여서 exit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나가는 곳이라는 출구라는 단어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라는 말에다가 옮기다라는 port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얘가 수출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는 그러면 밖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프레스라는 건 밀어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구 밖으로 밀어내는 걸 익스프레스라고 부르게 됐고요. 그리고 익스프레스라는 단어는 그래서 밖으로 감정 같은 걸 드러내는, 표현하다라는 이런 말로도 사용이 됐고, 이게 명사로 사용이 되면 아주 고속을 나타내는 말이 되기도 했죠. 그러면 도대체 에스프레소 커피는 도대체 이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원래 커피는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화면처럼 이렇게 드립 커피를 마시게 되면 한 잔을 타는데 4분, 5분 걸리게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다가 1901년도에 이 커피가 기계가 만들어졌어요. 저게 소위 뭐냐면 이렇게 물의 증기압으로, 여러분이 마시는 에스프레소나 그 아메리카노 같은 게 다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물의 증기압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커피를 뽑아낼 수 있게 되면서 이 커피 기계의 이름을, 이 커피를 팔던 곳의 이름이 카페 에스프레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에스프레소라는 커피의 이름이 생겨났고,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밖으로라는 말과 이렇게 누르다라는, 압력을 가하다라는 의미의 프레스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되었던 거죠. 자, 이거 이제 마키아토라고 이렇게 부르는 단어인데 얘도 우리가 영어 공부에서 하나 생각을 해보실 게 있어요. 도움이 될 게 있어요. 재밌는 얘기가, 마키아토라고 할 때 이 마키아토라는 말이 이탈리아 말인데 영어로 들어오면 얘가 뭐가 되냐면 마크트라는 말이 돼요.
자, 마크에다가 ed가 붙었네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표시된이라는 말이잖아요. 어디에 표시가 됐어요? 여기에 표시가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점찍듯 표시의 수준 또는 저기다 뭔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키아토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랍니다. 자, 이건 우리가 그 카페 라떼라고 부르기도 하고 카페올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앞에 붙어 있는 카페라는 말은 커피예요. 그래서 부르냐 이탈리아에 따라서 F를 하나 쓰기도 하고 두 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각각 나라에서 조금씩 타먹는 방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뒤에 올레나 또는 라떼라는 말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밀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락토스 들어본 적 있죠? 과학 시간에. 그 말하고 라떼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카페 라떼라고 쓰는 말은 영어로 옮겨 쓰게 된다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밀크 커피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영어 단어와 관련된 재미있는 어원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배워보셨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도 어떻게 조금 몇 개 단어 EX라든지 프레스 같은 건 배워보셨네요. 자, 첫 번째로 준비를 한 아는 척하기 딱 좋은 영단어였는데 어떻게 좀 재미가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글을 남기면 제가 그와 관련된 그 강의들을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머리도 식히면서 그리고 실제로 공부도 하면서 그 아주 유용하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를 계속 준비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런 것도 관련이 있나요? 이건 뭔가요? 하는 궁금한 거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와 관련돼서 아는 척하기 딱 좋은 영단으로 더 재밌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시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